상식과 고민 두 번째 시간. 세계는 지금 왜 오징어에 열광하는가? 지금 완전히 대세죠? 여러분은 오징어 놀이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있는 세대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 중에 오징어라는 놀이를 해본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 세대까지만 있었던 놀이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깡패 같은 선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이 취미가 애들 패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오징어라는 놀이를 가르치는데 저는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라는 놀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었던 그 기억을 소환할 만큼 지금 전 세계 난리가 났죠. 이번 시간에는 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가? 이미 많은 평론가들과 호사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죠. 이래서 인기 많아, 저래서 재밌어.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는 건 그 기존의 설명들과는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아마 조금은 색다른 관점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대세냐면, 오징어 게임이 이 오징어 게임이 아니죠. 여기 가운데 자기 얼굴 집어넣고 오징어가 되어보자,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뭐 일부 있겠죠. 이 드라마가 초대박이 났거든요. 완전 대세죠.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냐면 넷플릭스가 송출되는 국가가 83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83개국 전체 1위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찍었어요. 새로운 한류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저는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DP를 먼저 짚고 싶은데, DP라는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추석 전에 DP가 먼저 나와서 이게 먼저 우리나라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로 오징어 게임이 평정을 했죠.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DP가 오징어 게임보다 여러 면에서 낫거든요. 연출력은 비교할 수 없이 DP가 훨씬 좋습니다. 연기력도 DP가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워요. 오징어 게임의 모든 캐릭터의 연기는 좀 붕 떠있고 오바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연극 연기 같거든요. 저는 연극 볼 때 연극 연기는 좋아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극 연기는 뭔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연극 연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이번 드라마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연극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좀 어색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DP는 불편한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사실 그렇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있었던 거죠. 상금을 걸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스토리는 이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오징어 게임이 좀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모로 DP가 훌륭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는 것은 밥과 김치가 건강에는 더 좋지만 햄버거가 더 맛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락성은 오징어 게임이 훨씬 더 훌륭하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프닝이죠. 모든 넷플릭스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이른바 OTT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버 더 탑 시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미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도 원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기나 IT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얼리어답터적인 자세는 뭐였냐면은,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접속해서 듣거나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다운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게 좀 더 힙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비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100편, 1000편이 넘어가면 용량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말하기를, 야, 인터넷만 뚫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할게. 라고 한 이 OTT 서비스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넷플릭스 회장은 진짜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 넷플릭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빵 떴거든요. 그러다가 뭐 왓챠나 여러 라이벌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살짝 붐이 죽으려고 할 때 뭐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되고, 넷플릭스는 초호황기를 맞았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 최대 수혜자 넷플릭스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은,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 방영됐던 드라마였다면 지금의 한류는 대단히 늦었을 것이고 이렇게 넓게 퍼지지도 않았겠죠. 이 넷플릭스라는 인프라 덕분에 우리가 이런 신드롬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신드롬의 뜻이 뭐죠? 직역하면 증후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병이에요, 병.
근데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쁜 병이라고만 여겨지는데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집단 문화 현상이라는 어감이 있죠. 정말로 오징어 게임은 어리둥절할 만큼 오리오리둥절할 만큼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아, 얘네는 이게 재밌나 봐. 저는 어릴 때 이거 안 했거든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냥 결과물을 먹기만 했지 따로 이런 놀이를 하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이게 재밌나 봅니다. 아, 이번 할로윈 때 이런 핑크핑크한 애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이 되죠. 프랑스는 오징어 게임 굿즈를 사려고 줄 서다가 이렇게 싸움까지 났대. 아, 이제 우리가 볼 땐 조금 웃기죠. 오징어 게임 한국에서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좀 인기 있는 드라마인 정도인데 우리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외국에서 난리 난 케이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강남 스타일도 그랬고 BTS도 먼저 외국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게 19금이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의 한 초등학교는 한 교장 선생이 가정통신문을 보냈대요. 애들한테 오징어 게임 좀 보여주지 말라고. 어느 나라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르부터 볼까요? 오징어 게임은 기본적으로 데스게임 장르입니다. 데스게임 장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배틀로얄이 있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배틀로얄, 헝거게임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 말고도 이미 드라마, 영화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영화 못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또 만화는 최고잖아. 배틀로얄 원작도 만화책인데 배틀로얄이 2000년경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연기력은 이상했어. 연출력도 어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워낙 원작이 신선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교실에서 서로 생존 게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스토리는 다 결국은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장르가 인기가 많은가? 기존 액션 영화와 데스 게임이 다른 건 뭔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액션 영화의 악당들은 왜 나쁜 짓을 저지르죠? 그 행동 유형은 뭐지? 보통 액션 영화의 악당의 목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돈 아니면 복수예요. 반드시 악당은 그 둘 중 하나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데스게임은 그런 이유가 아니죠. 데스게임의 진짜 악당들은 왜 이런 짓을 벌이지? 그건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 순수한 재미. 오징어 게임에도 돈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가장 최상위 악당은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단순 재미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그건 무슨 또라이 아니야? 싶지만 한편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간은 무슨 존재죠? 유희적 존재죠. 전쟁 중에도 재미를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보면 여기 나오는 악당들이 또라이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본성에 가까울 수 있겠다. 더 인간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 분석 들어갑니다.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특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이 미친 미장센. 미장센이 뭐냐면 영화에서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미술적 구성을 얘기하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예쁜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얘네들이 게임을 하러 가는 중인데 쉽게 말해서 죽으러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지란 말이야. 사지로 몰아넣다 할 때 그 사지. 그러니까 곧 죽을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때요? 너무 예쁘죠? 무슨 놀이공원 같아. 어린이집에 있을 만한 그 애들이 뛰어다닐 것 같은 공간이 죽을 곳이란 말이지. 오징어 게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미장센이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기존의 데스게임류를 봐봐. 포스터만 봐도 딱 느낌 오죠? 그냥 죽을 만한 곳에서 죽습니다. 으슥하고 음침한 곳에서 죽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아이 한 곳, 동심 한 곳에서 학살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가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한의 모순, 익스트림 아이러니라고 명명했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정반대끼리 붙여놓으면은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울려요. 롤러코스터의 낙차가 클수록 재미가 큰 법이죠. 이 모순이 주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묘한 쾌감이 있다. 자, 다음 스포는 최대한 안 하겠지만 1부에 나오는 첫 번째 게임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궁화 꽃?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무궁화 씨. 여기가 곧 대량 학살이 벌어질 곳인데, 야, 여기 꾸민 것 봐. 너무 평화롭게 아름답게 꾸몄어.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특징은 데스게임이 역시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기존의 데스게임류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사람 몰아넣고 무기 던져주고 니네끼리 알아서 죽이고 살아남아라 인데, 오징어 게임은 그런 게 아니죠. 게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게임도 무슨 카드 게임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그런 게임이란 말이죠. 여기서 오는 아이러니가 있지. 그래서 이 동심동심한 놀이 문화를 엽기적인 학살에 갖다 붙인 것은 굉장히 신선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짚고자 하는데, 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공통점 세 가지가 있죠. 건강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이 세 가지를 바라죠.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놀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나 롤 이런 컴퓨터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니트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기술도 싹 다 외워야 되고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되고 같은 편과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는 놀이와 공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너 이만큼 공부하고 나중에 놀아 라든가, 너 이만큼 놀았으니까 나중에 공부해 라든가, 이런 식으로 놀이와 공부를 분리하면 애들은 당연히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죠. 그런데 우리가 노는 게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컴퓨터 게임 같은 건 훨씬 더 스트레스와 에너지가 필요하고 머리를 많이 쓴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의 전통 놀이 문화는 대부분 몸을 씁니다. 격렬하게 움직이고 연락에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순간 상황 판단 능력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뛰어놀게 되면은 체력 당연히 길러지죠. 지능 당연히 발달하죠. 그리고 만약에 세이프인데 아웃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애가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음부터 걔랑 안 놀잖아. 그러면은 걔는 그 무리에 섞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보할 줄도 알고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회성 당연히 길러지죠. 자, 다시 체력, 인성, 지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어릴 때 이 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애들 어릴 때 학원 뺑뺑이 돌리는 그런 미친 짓 좀 하지 마.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각 나라마다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놀이 문화가 외국에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고 저는 그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놀이 문화 뭔지 알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둘 다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깐부라는 개념이죠. 저도 깐부라는 말 안 썼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뭐 이런 단어가 따로 없었고 그냥 친한 친구, 그냥 그 정도 개념이었어. 깐부가 뭐냐면 구슬이나 딱지치기를 할 때 어릴 때는 그게 재산이잖아요. 근데 동네 애들과 경쟁을 하지만 내 옆집의 친한 친구랑은 구슬딱지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우리는 친한 친구니까.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깐부라고 합니다. 외국 애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이게 기본 서구의 개념이죠. 사회계약설이 생긴 나라고 사유재산제를 가장 중시하는 게 서구 사상이잖아요. 그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자를 샀을 때 친구끼리 과자 나눠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야, 내 건데 왜 나눠줘? 이게 기본 서양 마인드였단 말이지.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도 깐부라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신선할 거란 말이죠. 바로 이 독식하지 않는 공유제, 공공재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는 아니더라도 나랑 가까운 지인과는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제 개념, 이게 바로 깐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깐부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의 우수한 놀이 문화는 바로 깍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깍두기가 등장하긴 하는데 좀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아. 그냥 살짝 나오고 지나가는데, 깍두기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깍두기 누가 되죠? 보통 깍두기를 누가 하지? 그 놀이를 가장 못하는 애, 그리고 우리 무리 중에서 가장 안 친한 애가 깍두기를 하죠. 그 동네에 처음 놀러 오면은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 그런 애들이 깍두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서양에선 깍두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사람이 홀수면 한 명이 빠집니다. 그 한 명이 심판을 보거나 후보로 아예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 문화는 뭐예요? 배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왕따를 만들지 않아요. 걔 실력이 못하든 우리랑 좀 안 친하든 간에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깍두기 문화입니다. 저는 이 깍두기 제도가 한국 놀이 문화의 우수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거지. 야, 사람 수가 안 맞잖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러면 걔는 못 놀잖아. 같이 놀아야지.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놀이 문화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일확천금 때문이죠. 갑자기 생긴 큰돈.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다 죽어.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 그래서 야 우리 게임 못하겠다. 우리 좀 살려주라. 게임 앞으로 못하겠고 좀 나가게 해달라. 막 싹싹 빕니다.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그래? 오케이.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상금을 보여줄게. 했더니 사람들이 지금 넋이 나가죠. 마치 촛불에 모여드는 분화방처럼 사람들이 돈 밑으로 모입니다. 255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개인당 1억 해서 255억이 쌓입니다. 야 얘는 색감도 예쁘게 해놨어. 생존 경쟁, 인생 역전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인생 역전의 가장 큰 자본주의 상징물이 뭐죠? 바로 복권이죠. 로또 당첨되고 싶다는 사람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모두가 하는 생각일 거고, 다시 말해서 오징어 게임은 우리들의 보편적 욕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드라마 속 사람들은 처음에는 살고 싶어 안달났으나 이 돈을 보는 순간 또다시 영혼을 맡깁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는 색다른 캐릭터, 여러 캐릭터가 나오지만 그냥 단적으로 주인공만 보자면 이 주인공은 편찮으신 엄마가 나가니까 눈치 쓱 보다가 엄마가 숨겨둔 카드를 찾아내서 몰래 돈을 빼갑니다. 그렇게 빼간 돈은 뭐냐? 무슨 뭐 급한 돈인가 봤더니 그냥 경마장에서 도박하는 돈이란 말이죠. 그냥 한마디로 찌질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 외국의 액션 영화나 스릴러랑은 또 달라.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영웅이 등장하지만 이 오징어 게임에는 영웅이 딱히 등장하지 않죠. 주인공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을 등장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정재가 연기한 성기훈 캐릭터를 비롯해서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벤져스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앞세웠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보기엔 대단히 새로운 시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자니 저는 이 영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생충이죠. 여기서 이성균이 연기한 박사장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매우 많은데 그렇다고 천박하게 갑질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매너있고 성격 나이스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아마 우리 주변에 있다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박사장이 차 안에서 잠깐 자기 진심을 말하는 씬이 있죠. 매사에 손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잘 사는데 못 사는 너희들과 지내는 거 좋아, 괜찮아. 단 선만 넘지 마. 나는 내 클래스가 있고 너는 너의 클래스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코 섞일 수 없어. 왜 이 장면을 가져왔냐면 자 다시 봅시다.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의 한 중간 보스쯤 되는 애가 중요시하는 사상이 뭐냐면 바로 평등이거든요. 평등을 엄청 중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돼. 근데 누군가 반칙을 쓰잖아? 그러면 걔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이 게임 안에서는 와 되게 그래도 나름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정하지 않지. 이 사람들과 여기 주최 측은 같은 입장이 아니죠. 그리고 이 위에 아주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VIP는 이들과 역시 또 다른 클래스죠.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인가? 얘네들이 세팅해놓은 곳 안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 같아도 결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선은 누가 나누는가? 이 등급, 수준, 클래스는 과연 영역을 누가 나누는가? 누가 정하는가? 이걸 물어야 되죠. 이 장면은 뭐냐면 기생충에서 가난한 송강호의 집이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물에 잠겨. 송강호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원래 가난했지만 그 나머지 조금 남은 가난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송강호의 아들이 이성균네 집에 과외하러 잠깐 왔단 말이죠. 이 집에 왔지만 자기 집이 날아갔으니까 계속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런 때에 밖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다들 멋있다, 그치? 이렇게 금방 모였는데도 다들 쿨하고 되게 자연스럽네. 자, 밖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죠? 너무 예쁜 평화로운 장면이 펼쳐져 있어. 보기만 해도 따뜻해. 이 사람들에게 폭우는 뭐예요? 원래 폭우가 내린 다음 날에는 하늘이 깨끗해서 날씨가 되게 좋잖아. 이 사람들에게 폭우는 그냥 좋은 날씨 이전에 한 날이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말하죠. 와, 되게 멋있다. 쿨하고 완벽히 좌절하는 신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이 집 들락날락 하면서 나도 좀 비슷한 급인가? 기분 좋은 착각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나는 이들 리그에 절대 들어갈 수 없구나를 깨닫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최우식이 선택한 게 뭐냐면 빈부격차의 부당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상황을 뚫고 이 위로 올라갈까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계급을 없애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옆을 밟고 위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최우식이 이 대사를 읊고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자기랑 비슷한 혹은 자기보다 더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끼리 싸운다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 이정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사람들과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닫죠. 아, 내가 진짜 상대해야 할 상대는 이 주최 측이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를 찾아가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시즌 1이 끝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이정재가 연기한 성기훈 캐릭터가 각성하고 끝납니다. 자, 정리하자면 왜 세계가 열광하는가? 첫 번째는 시각적, 형식적 모순이 주는 충격과 쾌감. 그 자극이 대단히 강렬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와 익숙한 주제의 공존. 아까 말했듯이 깐부나 깍두기라든가 한국 특유의 문화가 여러 가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문화가 재밌고 주제만큼은 대단히 익숙하죠. 불평등 문제, 빈부격차 문제는 전 세계 공통점이죠. 전 세계 공통 문제죠. 그리고 심파와 유머. 우리는 요즘에 심파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는 장면 길게 나오고 장중앙 음악이 너무 길고 질질 끌면은 요즘에 관객들은 욕합니다. 관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데 외국에는 원래 심파가 없었거든? 여러분 최근 20년간 서구 영화 중에 대성통곡하는 씬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걔네들은 원래 대성통곡하지 않아. 걔네가 얼마나 심파가 없냐면 악당이 내 가족을 죽여. 그래서 내가 슬퍼하다가 분노해서 나중에 복수해. 이게 굉장히 흔한 액션 영화 스토리잖아. 근데 얘네들은 가족이 죽으면은 조금 흐느끼고 눈물 조금 흘리고 끝.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 난 그게 좀 신기해. 심파가 없어도 너무 없어 걔는. 아, 예외로 강아지 죽는 건 비극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한국형 심파,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조금 그때 웃기거든? 근데 얘네들은 또 그게 되게 신선한가 봐. 네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주변인 캐릭터. 다시 이 성기훈 캐릭터를 얘기하자면 얘가 원래 백수가 아니야. 원래 직장인이었거든요. 얘가 다녔던 직장이 어디예요? 드래곤 모터스. 직역하면 용차죠. 바로 쌍용차죠. 쌍용차 사태에서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성기훈 캐릭터가 잠깐 나왔지만 얘가 갖고 있던 죄의식이 있죠. 트라우마 같은 죄의식이 뭐예요? 아내가 출산할 때 자기 동료가 눈앞에서 죽어갔단 말이죠. 그게 이 장면이에요.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쌍용차 사태로 여럿이 죽고 그 이후에도 여럿이 자살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행함을 안고 있는 캐릭터들을 여기다 모아놨단 말이죠. 영웅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다. 이게 네 번째 이유고,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유인데 바로 불평등한 평등 시스템에 대한 반발심이 아니겠는가. 말했듯이 게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핏 평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평등이 아니죠. 게임하는 사람들과 이 주최 측은 절대 같은 입장이 아니지. 그리고 또 이들 위에 VIP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죠.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평등한.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도 얼마나 불평등하냐면 거기 드라마 보면은 움직여서 죽은 사람보다 총소리에 놀래서 도망가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아니 탈락하면 죽는다는 걸 처음에 가르쳐줘야지.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막 하니까 다들 놀라서 도망가다 죽는 거지. 야,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아무튼 대단히 불평등한데 평등한 척하는 게임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건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어릴 때 먼저 1순위로 겪는 게 바로 수능이죠.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시간에 보는 것을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평등하느냐? 어떤 아이는 3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 필요한 과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3년 내내 자기가 생활비 벌면서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 둘이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게 정말로 평등하고 공정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평등한 것 같아도 사실은 거대한 불평등이 자림하고 있는 이 구조, 이 시스템에 대한 반발심은 누구나 갖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 통했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룰이 굉장히 쉽죠. 그냥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게임이고 이 게임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유로운 제작 시스템. 아니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들이 왜 한국에는 오징어 게임 안 나오냐고 하는데 아 좀 제발 그런 사람들은 좀 닥쳐라. 오징어 게임은 절대로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나올 수 없죠. 일단 너무 잔인해. 그죠? 장면도 잔인하지만 내용 자체가 잔인해. 게임에서 탈락했다고 막 죽여. 이러면은 일단 프로페셔널한 불편러들 있죠. 뭐만 조금 불편하면 방송국에 태클 거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한도전과 개그 콘서트가 사라졌잖아. 이것저것 못하게 하니까 팔 자르고 다리 자르니까 더 이상 웃기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그 프로 불편러들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봉준호, 송강호 등등이 블랙리스트였어. 블랙리스트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밥줄을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블랙리스트에 있던 시대였다면 기생충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일본의 닌텐도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치인들이 왜 한국은 닌텐도 못 만드냐고. 예술인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꾸 생각의 틀을 자기식대로 맞추려고만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빌 게이츠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니? 다양성을 가진 인간에게 똑같은 것만 가르치고 특정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한 소수에게만 성공의 보상이 주어지는, 나머지 대다수는 루저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화 콘텐츠 만드는 것에는 1g도 도움 주지 않았으면서 상업적 성공의 열매만 보고 왜 한국은 못 만드냐고.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을 거면 좀 닥쳐라. 예술가에게는 창작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재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발칙한 내용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연출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감독에게 크게 주목하진 않았는데, 이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가장 애정 있는 게임이 징검다리 게임이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 앞사람이 죽음으로써 뒷사람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승자들이 패자의 시체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패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인터뷰 보고 이 감독을 새삼 주목하게 됐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이가 6개가 빠졌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가 빠지거든요. 지금 이가 몇 개 더 남아있으니까 제 생각엔 시즌 3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은 새로운 한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면 너 어디에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하면은 열의 8명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그러면 남한이야 북한이야? 이렇게 질문하죠. 아직 외국 애들에게는 한국이 전쟁 국가란 말이죠. 우리 사실 그 정도 걱정할 만큼 아프가니스탄만큼 아니잖아.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은 전쟁 국가에서 세계 문화를 이끄는 주도 국가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겐 자양분이 된 몇 가지 문화 상품이 있죠. 싸이가 있었고, 손흥민, BTS가 있고, 그리고 기생충이 전 세계를 쓸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한정적인 게 있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흥겹기 때문에 그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이게 울려 퍼지지 않죠. 손흥민을 소비하는 건 유럽 남자들 위주입니다. BTS도 10대, 20대 중심으로 계층이 몰려있고, 기생충은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어린 세대나 나이 많은 세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남녀노소가 다 본대. 그래서 지금 그냥 한류가 아니라, 한류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으로 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예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주목받을 한류가 있다. 그건 바로 한식이다. 한식이 저는 미래의 새로운 한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좀 이쁘게 가져왔는데 우리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근데 꼭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반찬 2-3개만 하더라도 한식이 저는 미래에 주목받을 한류라고 보는데, 제가 어릴 때는 라면이랑 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밥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외국에 여행 다니면서 깨달았어. 한식이 얼마나 위대한가. 맛으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시각적으로 보나 재료의 다양성으로 보나 요리법의 다양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한식이 엄청나게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업 새롭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외국의 한식을 뚫어라. 자, 이렇게 한류가 쭉쭉 잘 나가면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한국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수했던 부분도 있고 외국이 우수한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우리들의 우월감이 아니라 바로 세계 시민감이다. 국수주의의 끝판왕이 누구죠? 히틀러죠. 우리나라가 짱, 남의 나라는 열등하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은근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 동남아 사람 무시하고, 중동, 아프리카 사람 무시하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천박한 태도는 우리는 갖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국수주의가 아닌 세계시민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세계시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세계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동네 이웃끼리만 동급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 흔하게 뚫려 있으니까 지구촌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세계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세계 시민 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이상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다룬 이유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추천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보자 라는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추천으로 알아듣겠지. 이상 다음 시간에 상식과 고민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